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무려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 190만 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아무나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도덕성은 1도 없이 시험만 통과했다고 공직자가 된다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속도가 붙은 국회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회는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무척 많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인천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달 된 여아 사건을 담당한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원정대에서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청와대 비서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마사회 회장 폭언 논란의 자세한 내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선거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여야의 움직임 정치토론 영수회담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달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기의 친아버지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 그리고 승재원 연구위원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청 관계자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이 심정지로 발견되기 이전인 지난주였죠. 인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찰과 함께 해당 가족을 찾아서 모텔에 방문한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먼저 이 가족의 소재지를 파악하게 된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해당 동에서 위기아동 시스템으로 통보된 그 아동에 대해서 수차례 방문 및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네. 전혀 집에도 거주하지 않았었고 전화 연결도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 소재 수사 의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공문을 받고 나서 네. 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다가 부평에 있는 모텔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동행해서 같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가족에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별로 매 분기 초에 위기아동 시스템이라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아동들이 혹시라도 안전이나 이런 생활하는데 무슨 위기 사유가 있나 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통보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네.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6일에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경찰이 함께 모텔을 방문한 거죠? 네네. 네. 그 당시 아이들의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도 함께 아동의 방문했을 때에는 4인이 다 있었던 거죠. 부모님하고 네. 아동 둘이 있었는데 발견 시에는 크게
아동학대 정황이라든가 몸에 상흔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네네. 네. 아이의 친모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다른 모텔에서 출산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의 출생 신고는 이루어진 상태였습니까? 네, 출생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모텔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런 상황. 네. 그렇다면은 거기서 아무리 이제 아이들의 뭐 상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출생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아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선은 아마 이분이 출생을 하고 나서 네. 이분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보니까 네. 출산 지원금하고 이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산모들한테 별도로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이제 복지급여를 신청하시고 네. 본인들이 살던 집에서 우선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신청만 하시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복지센터 관계자와 경찰이 지난 6일 모텔에 방문했을 때 아이 친모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걸까요? 혐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없지만 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배가 되어 있다는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때 마침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거다. 이런 상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아내가 구속된 이후에 아이들을 2명 다 기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가정을 위탁할 곳을 좀 찾아달라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친부의 요청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저희 이런 가정위탁 신청을 받게 되면 네. 우선적으로 저희 이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가정 보호가 가장 우선이지만 네.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혼자서 2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돼서 네네. 저는 가정위탁을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가정위탁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그 1대1 매칭 될 수 있지는 않고요. 네. 저는 그 위탁 가정을 섭외가 돼서 연결이 돼야만 이제 매칭이 맺어져서 이제 그 가정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통 한 달이 걸리다 보니까 보통 한 달이 걸립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친부는 어쨌든 아이 2명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벅차니까 가정 위탁할 곳을 요청한 건 맞는데 최소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거군요. 이번 사태 발생할 때까지. 그 시간적인 갭이 있다가 그 위탁 가정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위탁을 신청하신 분이 취소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더 어려워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는 아동이 이제 시설 입소를 추진을 했었었고 둘 다 이제 양육시설 입소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이라도 이제 보낼 수 있는 부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시설 입소도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네. 24시간 어린이집 입소하는 것도 거의 확정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이제 사건 그 당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서 그런 모든 행정 절차 및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아버님하고는 다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째 아이는 지금 누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당일날 이제 응급조치로 아동 양육시설에서 현재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였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습니다. 먼저 2개월밖에 안 된 정말 아기입니다. 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데다가 이 청색증까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이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병원에서는 원래 골절이 있는 정도의 위험한 상태여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응급적으로 MRI, CT 같은 걸 촬영했는데 이제 골절은 아니고 이제 뇌출혈이 있어 뇌가 좀 부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로 갔는데 저도 오기 전까지 네. 사실 뭐라도 속보가 하나 올라오고 이 아이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좀 건강이 좀 회복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어떤 건강이 회복됐다는 기사는 아직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네. 이게 청색증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보통 우리가 심 딱 정지가 되면 CPR을 하잖아요. 네네. CPR을 하는데 그 사이에 계속 호흡이 정지돼가 있으면 몸 전체가 파랗게 변해요. 이제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몸 전체가 일정 기간 이제 좀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조금 길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뭐 오늘도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네. 아이가 회복되더라도 조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 없이 정말 건강하게 다시 국민의 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이제 아이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이었겠죠. 아내는 구속되고 두 아이를 그렇죠. 더군다나 모텔에서 기른다는 게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딸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발견 당시 아이 상태와 이 친부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119 이런 게 이제 저희들 수사 공부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혀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네네.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119가 분명히 왔을 때 아이에 대한 건강을 체크를 했을 거고 지금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네. 가면 2개월 아이면 걷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걷지 못하면 아이가 부딪히더라도 두개골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상처가 남지는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상처 아니면 이제 그 친부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나왔으니까 아동 네. 학대를 통한 두개골에 대한 어떤 폭력을 살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겁니다. 판단을 네. 했고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서 네.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아동 학대 중상해죄로 지금 이제 범죄 혐의를 살펴보고 있으면 그게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가했다. 네. 이게 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떨어져서 실수로 그 부분이 다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유영력의 행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나와야 될 건데요. 만약에 네. 친부가 정말 아이에게 이런 어떤 폭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친부가 유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네네. 이건 정말 부모가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 보면은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예를 들어 침대에서 구른다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더군다나 2개월짜리 애가 뭐 달리다가 그럴 수도 그건 없고요. 없는 네, 거죠. 벽에 부딪힌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고요. 또 그렇죠. 하나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부모가 더 다치고 아이들 떨어진 아이 이제 막으려고 부모가 더 다치고 같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정인이 사건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말이죠. 네. 정인이가 떨어지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도 네네. 좋고 집에 있는 반려견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네. 이게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 몸을 날려서 아이가 안 다치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안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네네. 그냥 이렇게 손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네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뭐 정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정말 만에 하나. 예, 만에 하나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 신문 조서를 받으면 아이를 어떻게 떨어뜨렸습니까?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고 네. 그림이 그려진 대로 아이가 다쳤느냐 아니면 그거와 반대로 다른 곳에서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뇌출혈이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은 뭐 경찰이 쉽게 밝혀지는 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물론 경찰에서는 그런 말합니다. 이게 주거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네.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네. 이제 주거가 좀 부정하니까 도망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영장은 청구했다는데 뭐 범죄 소명 없는 영장은 청구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동학대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추측할 수 있게 합리적 상황은. 추측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아이 키우는 게 양육 스트레스가 엄청나긴 합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 보면은 지금 뭐 문자도 많이 오고 있지만 그때 조금 더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왜냐면은 현장에서 친모가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좀 조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막지 않았을까.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시스템의 문제일 텐데요. 뭐 이거는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산하에 뭐 13개 장관들하고 저희들 민관위원 한 10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결국 똑같은 네. 일이 똑같이 발생을 하니까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동 행복 시스템에 사실 판례 분석도 저희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안에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위험, 징후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물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보통 저희들 아동학대 사건이 2019년을 기준으로 한 41,300건 정도 가 발생을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요? 아동학대 사건이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확정되는 게 제가 정확하게 요새는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그래 돼서 대략. 정확한 숫자가 틀릴 수 있으면 청취자들께 좀 이해해 주시고 네. 3만 43건 정도가 3만 건 정도가 돼요. 3만 건 정도 많네요. 되는데 네. 아까 양육시설하고 이제 어떤 그 뭐 보호시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가 쉼터라고 얘기하는 게 한 10군데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는 게 없네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살 된 아이 있잖아요. 걔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양육시설이라는 곳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것까지 같이 있는 종합시설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정이 아니라 좀 그런 어떤 종합시설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위탁 과정에서 취소가 나왔는 걸로 저는 네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놓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사실 2달 된 아이가 똑같이 모텔에서 태어났을 때 이 상황을 분명히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말할 때 탑 프리얼리티 넘버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최고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가장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뻔히 막을 수 있는 게 막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이 뭐 무조건 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그게 수 없죠. 얼마나 허황된 구호인지 오히려 무책임한 건지 다시 한번 네.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기들이 이제 모텔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지금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바로 이렇게 체포가 된 걸까? 어머니가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오늘 3가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 하나는 가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정말 아이를 때렸으면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지라는 그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조금 섣부른 생각일 수 있는데 네. 판사님과 경찰에 조금 화가 나는 거죠. 사실 그 어머니라는 분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 아까 우리 저 팀장님도 말씀을 네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임대차 관계인 거예요. 네. 전세, 뭐 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기다 이래 나오는데 그건 사기가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월세 네네. 30만 원을 안 낸다고 그게 사기로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냥 2달치 안 내면 그냥 쫓겨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무슨 사기인지. 근데 지금 보도에는 뭐 사기로 사기로 이렇게 되어 보도가 있다. 되는 게 잘못된 거군요. 아니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또 다른 혐의가- 사기의 혐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상식을 아무리 쥐어짜도 임대차 관계에서 사기가 어떻게 나올까? 네.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짜로 말하지 않았다면 여하튼 그걸 떠나서 그 어머니 입장이 그런 사건이라면 그렇게 막 사기 금액이 뭐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아이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을 좀 고려한다면 네. 분명히 70조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이 어머니가 출석하지 않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좀 법이 그 부분을 조금 고려했으면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원오브 대매 사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형식적으로 도망할 우려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이거는 제가 그냥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혹시 네. 판사님한테 약간의 누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건을 바라보는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그냥 100건의 구속 사유 중에 구속 청구된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거는 네.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감정,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감정, 이 사건을 처리한 사법당국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엄청나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몇 달 돈을 못 냈을 그럴 뿐인데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면 그러면은 아기도 지금 2개월 된 아기가 있고 또 아이도 있고 2명이나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과연 바로 그렇게 즉시 체포를 했었어야 하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그 감정이 사건이 만약에 거죠. 제가 잘 몰랐다면 네. 기자님들이나 법원에서 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댓글을 제가 오면서 봐도 네. 이 사건에서 왜 어머니가 이렇게 구속되어야만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궁금증은 분명히 법원이나 그다음에 기자님들이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의 온갖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음영과 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깃들여진 어떤 사건 같기도 한데 지금 코로나19 사실 좀 장기화하면서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가정 내에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제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집안 내에서 네. 이 범죄 양상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과 그 위원님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뭐 이게 올 초에도 이제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기고도 하나 했었는데 강력 범죄는 분명히 줄어들어가요. 이게 일상생활 이론이라 그래서 많이 만나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네. 많이 안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강도, 절도, 뭐 그다음에 뭐 강간, 살인 이런 건 분명히 강력 범죄는 줄어들어가는데 네. 이게 안 만나다 보니까 네. 비대면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 네. 아동학대 사건. 그렇죠. 네. 이건 사실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절대 표시나지 않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못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코로나19에서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범죄를 지금까지 연구했는 학자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는다고 4만 1,300건 정도. 신고 건수만 그럼 예, 사실상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네. 암수라 그러죠. 숨어 있는 범죄도 훨씬 보이지 많고 사실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동 행복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위기 가정은 코로나19가 된다 할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네. 아이의 생명은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는 네.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뭐 저희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저희들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관심 사실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정말 좀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네. 국가에서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9187님번님 문자 주셨는데 조금만 빨리 입소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아이인님께서는 신생아를 두고 엄마를 긴급 체포하다니요. 법은 엄중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또 만시타네. 구속까지 가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구속을 지금까지도. 하면 네. 이게 긴급 체포는 48시간 이내에 풀려날 수 있는데 네, 구속을 하면 이 재판 끝날 때까지 이 부모는 못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면서 아무리 머리를 짜서 왜 이게 합리적으로 구속이 됐을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네네. 근데 그 사유를 조금 들어봤으면 싶은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 본인들은 처리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당연한 거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후쿠시마 어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후쿠시마 앞바다에 이 오염수가 방류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뭐 괴멸적인 피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게 이 후쿠시마에서 나왔던 오염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화 시스템을 거친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거른다 한들 그 몇몇 물질들은 이제 걸러지진 않는다라는 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뭐 스트론튬 뭐 이런 물질은 뭐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 여러 이제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또 50년이 지나야 또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이라고 하고 네네. 또 이게 이제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일본 내부 이제 어민들이나 또 시민단체, 뭐 환경단체들에서도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일본 내부에서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2018년부터 이제 후쿠시마 현에 있는 어업 주민들과 그냥 살고 있는 주민들 공청회 같은 거를 일본 정부가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유명한 멘트가 후쿠시마현 주민이 그렇게 안전하면 네. 도쿄 앞바다에 방류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실 거기서 저는 얘기가 다 끝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시로시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네. 방류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아직도 반대 방침 철회의 의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자국에 사실 우리나라 어업협동조합 회장님 이름도 제가 모르는데 일본 어업협동조합 회장님 이름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 논거로 삼는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고 네네. 말씀하셨던 그 트리튬이라는 게 이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알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반감기가 12.3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3년 정도는 이 트리튬이 거의 그대로 간다는 표현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돌고 돌아서 그 12.3년 안에 태어나는 모든 어류들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고 그걸 먹는 모든 인류의 내부 피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데 이 같은 결정이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 네.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텐데요. 어제도 사실 우리 저희 전문가 이제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몸 안에 이제 들어오면 뭐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몸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기보다 모른 채 하는 거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안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또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리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 거죠? 맞습니다. 네네. 게다가 또 신임장 제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 네. 부임을 했고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 이 자리에서 이 말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좀 이렇게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 여기에 이제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잠정 조치나 제소하는 방안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국제해양법 비준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이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법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정 조치를 할 경우에 네. 최종적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은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네. 비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까지 정부로서는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지만 독일 킬 대학의 헬름불치 연구소에서 네. 200일 정도 지나면 제주 앞바다, 280여일 지나면 동해 앞바다까지 이 방사능이 다시 순환을 해서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이 있었죠. 예, 네,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네네. 이 연구소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만약에 돌입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국제사회가 물론 미국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한 언론 매체가 다른 논조의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일보고요. 이 네. 조선일보가 뭐 이 이슈를 다루면서 이 과학 전문 기자의 뭐 일종의 이제 질의응답, 뭐 Q&A 뭐 이런 코너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일본이 지금 방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 탱크가 가득 차기 때문에 뭐 더는 방출을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배출 문제는 또 일본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변국에서 일본 정부 결정을 강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설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기는 하다. 좀 이런 네, 취지의 글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문가 의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런 전문가가 만약에 있었다면 네. 모두 실명을 공개하고 거론해야죠. 네.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거의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누군가에 따르면 법조인 관계자에 따르면 네, 서초동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왜 그런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받았는지와 네. 그 객관적인 논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앞으로 생선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2명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습니다. 한 명은 청와대 전효관 문화비서관이고요. 또 하나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지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한 5년간 이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한 2004년에 이 전효관 비서관이 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서울시에 재직하는 동안 그 회사가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를 했고 네. 그게 51억 원 규모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전효관 비서관은 그 사업체는 본인이 2004년 설립을 했지만 2006년에 본인은 이 사업체를 정리하고 나왔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관련해서 업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또 김우남 마사회장 회장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그런데 자신의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죠. 네, 사실 이제 마사회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경마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면서 네.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노조가 김우남 회장이 이제 취임할 때부터 반대를 했었는데요. 자신의 이제 보좌관을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려고 했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건부 채용, 특별 전형으로 원래는 가능했습니다만 네. 이 작년 11월부터는 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노조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 회장이 만약에 네. 설득을 하거나 또는 개선 권고 사항이 아닌 다른 규정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반박을 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파문이 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인권을 무시하는 그리고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낙하산이라 논란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려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저도 기사를 일부 읽었습니다만 이제 뭐 XX로 표현되고 하는 그런 문장들을 봤는데 그냥 문장으로만 봐도 정말 화가 나던데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인사 담당 직원이 이 막말을 듣는 이제 피해를 당했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좀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요. 네. 근데 또 이 김우남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정작 국회의원 때. 네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뭐 이번 막말 의혹이 불거지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김우남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찾아서 지금 뭐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제 민주당 출신의 삼선 의원 전직 의원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에서 이렇게 감찰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현재 정부에 계속해서 빗대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우남 회장 같은 경우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단순히 이제 자신의 보좌관을 채용하려 했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가고 싶어했던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대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낙하산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네. 전효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박덕흠 의원의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네네. 대규모 수주 의혹이 있을 때 일단은 사퇴하라고 했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박덕흠 의원은 괜찮고 전효관 비서관은 소명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역시나 동일한 잣대에서는 다르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찰을 통해서 깨끗하게 의혹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이 두 분은 김민수 검사 아십니까? 김민수 검사? 언론에서 좀 언급되긴 했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뭐 그 보이스피싱 예전에 이제 뭐 문자를 받을 때 이제 김미영 팀장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는데. 무슨 팀장? 네네. 네. 이제 김민수 검사라는 사람이 이 보이스피싱을 했고 또 여기에 좀 비극적인 일이 얽혀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서 이제 취준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사건은 이제 개요가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수 검사라고 자신을 사칭한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금융 사기에 지금 연루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통장에서 돈을 지금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한 좀 그런 보이스피싱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 그냥 그 금전적 피해만 그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한 20대 청년이 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 지금 100억 원을 넘는 정도의 대형 범죄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조직 보면. 범죄로서 굉장히 커졌는데요. 일단 중국에 본거지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전화를 걸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전화처럼 보이는데 중계기를 사용해서 마치 국내에서 전화 건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기계까지 동원을 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를 받았고 10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들을 대규모 동원을 해서 중국으로 이제 오게끔 한 다음에 이제 각자 그 콜센터와 팀장, TM 상담, 차명 통장 모집책, 해외 송급책 등의 역할 분담을 할 정도로 대규모로 이제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단속에 나서서 일단 결과적으로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했었던 그 전화를 걸었었던 사람은 검거를 했었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면서 3, 4년 동안 보도를 한 적은 많은데 방송한 적은 많은데 저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도 검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디로 오라고 했었어요. 아 어디로 오라? 네, 어디로 서울역으로 오라고 저한테는 했었는데. 근데 개인 정보가 털렸다 이런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뭔가 자신의 통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전화를 끊으면은 도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겠다. 저는 이제 사실 시사평론가라는 것까지는 확인 못했나 봐요. 제 이름만 확인해서. 그래서 영장이 있는지 어디 관할인지를 여쭤봤고 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가 있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 당하셨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일 경우에는 무심결에 받고 속을 수 있죠.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과 통화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딘가에 도용이 됐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 당한 사람을 어떻게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수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잡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지금까지 뉴스원정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검색해 오셨습니까? 얼마 전에 택배 기사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 내용이 아파트 내 차량 진입을 막아서 입주민들과 또 택배 기사의 갈등, 그로 인한 택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한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해결했어요? 예, 오늘의 주제 택배 차량 아파트 출입 금지 이곳은 주민들이 해결했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네요. 정말 간만이죠. 정말 간만입니다. 좀 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예. 이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하면서 뭐 다른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제 입구에 택배가 쌓이고 그렇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전해 주셨는데 지금 강동구 그 문제 아파트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택배 기사분들은 택배 차량을 입구에 대고 손수레를 끌어서 네. 이렇게 택배를 집 앞까지 배송을 했는데 보통 평소 퇴근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죠. 예, 네. 이에 오늘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강동구 앞에서 그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물품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고 찾아오시는 입주민 고객께 직접 전달하겠다고 네네. 밝혔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 아파트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소방이 또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 허위 신고였어요. 폭발물은 네. 발견되지 않았는데 누가 왜 이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 신고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좀 황당합니다. 이건 황당하죠. 네. 예. 어쨌든 그 아파트 지상 출입 물론 이제 안전 문제로 입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갈등 사안이고 여러 예. 군데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그 슬기롭게 해결한 아파트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는 좀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네. 밝게. 네. 자, 바로 세종시 호요일마을 10단지 아파트인데요. 12개 동의 656가구의 규모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렸던 강동구 아파트와 좀 비슷한 구조인데 이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 기사들 사이에 분쟁은 없었습니다. 네. 입주민과 택배 노동자들이 대화한 끝에 해법을 찾았기 때문인데 네. 그 단지에는 주민들이 택배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골프 치면 카트 있잖아요. 네네네. 카트, 전동 카트 2대를 구매해서 놓은 겁니다. 아, 이거를 설치를 해놓은 설치한 겁니까? 거예요. 예. 대신에 차량은 못 들어가지만 네. 전동 카트 2대를 구입해서 앞에 놓은 겁니다. 주차장 출입이 어려운 대형 택배 차량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이 전동 카트를 이용해서 택배 그 물량을 배송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동 카트도 뭐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가격도 꽤나 나가는 걸로 비싸요.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한 거죠? 이 비쌉니다. 한 네. 대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두 대 모두 아파트에서 적립해 놓은 돈으로 구매를 했고요. 1년에 그 카트 충전하고 뭐 바퀴 같은 소모품 수리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한 1년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료 50만 원도 드는데 자동차 아파트에서 네. 모두 부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돈이 꽤 드네요. 네. 예. 자, 택배 노동자분들도 사실 그 택배 차량에서 또 전동 카트로 물건을 옮겨 실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좀 그렇죠. 불편하긴 한데 네.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택배 기사님들도 이 카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에 도달을 한 겁니다. 택배 차량 출입 시간을 조절해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조금 전에는 이제 전동 카트를 이용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 택배 차량의 출입 시간을 제한을 한 거예요. 허용을 하되 네. 택배 차량 출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까지 4시간인데 네. 보통 택배 그 기사분들이 1시에서 2시 정도면 다 일이 끝난다고 해요. 또 입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속도를 10km 이내로 제한을 했고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는 택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런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네. 이곳에 그 물량을 배송하시는 한 택배 기사님께서는 기존에는 짐을 손수레에 실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배송을 했는데 네. 차량 출입이 가능해진 후부터는 지상을 통해 배송을 하고 있다며 불편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만족감을 전했고요. 주민분들도 택배 기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좀 알고 있었다며 네.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또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찾으면 방법은 나오게 마련이군요. 나옵니다. 네, 어쨌든 뭐 다른 아파트들도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입주민과 택배 기사분들의 갈등은 꽤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예, 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해결책 모색한다면 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다른 아파트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품격 있는 정치토론 영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품격을 담당하시는 두 분이죠. 영수회담이고요.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 주 건너뛰었죠. 지난주에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 영수회담을 한 번 안 하는 중에 큰 일이 있었죠. 선거에서 대승을 하셨고 저희가 졌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선거에는 져도 걱정, 이겨도 걱정인 것 같아요. 양쪽 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네. 서로 혼란스럽고 말이죠.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선거 이후의 처신이 훨씬 중요한데 네. 양쪽 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진대는 이제 진대로 당연히 우리 왜 이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성도 하고 서로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긴 곳은 왜 이렇게 또 혼란스럽습니까? 좀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기면은 서로 이제 내 몫을 챙기려고 해서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건가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늘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네. 뭐가 일이 안 되면은 책임 전가를 하고 그렇죠. 잘 되면은 공은 또 차지하고. 근데 뭐 이긴 거는 이제 다행인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고 진짜 중요한 내년에 또 대선을 향해서 잘 처신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선거도 이번 선거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내년 대선까지. 그래서 네. 계속해서 개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있는 반문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사람만 몇 사람 뭉쳐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네. 결국 문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모습 이따가 조목조목 하나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얘기를 해보죠. 초선 의원들 반성문을 썼어요. 특히 이제 2030 젊은 5명의 초선 의원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다 이제 초선 의원들 모임도 있었는데 지금 그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위원장님? 예, 우선 뭐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는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말씀들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초선 의원으로서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앞장서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또 잘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과거에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늘 초선 의원들 또 비주류가 중심이 되어서 소위 정풍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소장파 이렇게 그렇습니다. 불리는 사람들. 예. 네.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시대 문화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의 정풍운동과 같은 비슷한 그런 차원의 쇄신과 혁신, 반성, 뼈를 깎는 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이제 각 단위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곧 이제 4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질서 있는 반성의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국민 앞에 정리된 백서와 같은 정리된 그런 질서 있는 진심의 반성문을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비전도 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밖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 그 초선 의원님들이 반성문 썼는데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사실 이번에 지난 선거 전에 그런 반성문을 쓰고 그런 반성을 했더라면은 그분들이 더 빛났겠죠. 더 용기 있고 더 정의로운 모습으로 비춰졌겠죠. 근데 선거 이후에 그게 나와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선거 이후에 그 솔직히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밖에서 보기에도.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을 우리 당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무조건 감싸려고만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 내에서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 오적, 초선 오적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물론 이제 강경한 친문 그런 지지자들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판하는 걸 보고 야, 그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에 담긴 그 깊은 뜻이 이거 완전히 잊혀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야당도 이번에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이긴 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성찰해 볼 것은 성찰해 보는 것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여든 야든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성은 확실하게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다양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초선 의원들이 너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조홍천 의원도 소위 비주류로 꼽히는 분이지만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도정환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점점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되면서 저희 당의 집단 지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분들을 강성 친문 지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판한 분들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당에 친문 비문 이러한 계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의 패배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개혁의 원칙주의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개혁을 잘 못해서 실망해서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실망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찍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그렇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 선거 전체를 바라보고 집중해서 어떤 비판을 강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잘하는 모습에서 좀 먼 모습이 아닌가. 네. 좀 종합적으로 모든 원인을 잘 보고요. 민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LH 투기혹 하나만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인화 물질들이 조금씩 쌓여 있었는데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다 100%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불만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내관이 꽂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폭발한 것인데 그러므로 반성을 하되 원인을 다 개혁의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 고통의 시기에 국민들은 그래 개혁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를 조금 더 봐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또 반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성문을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원내대표입니다만 되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한테 가혹하게 그런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쓰는데 이러한 어떤 갈등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다 담아봐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점에서는 제가 조금 박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어떤 지점이죠?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친문과 비문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과거에 친박 친이 싸우고 개파 싸움 할 때 밖에다 대고는 개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있었어요. 그런 말을 바꿔서 과거에 친박 비박 같은 그런 친문 비문은 아니다. 지금도 다르다. 지금도 친문 비문 없다라는 거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그렇다고 국민의힘 찍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드릴게요. 그래서 걸대서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샤이 진보분들이 많이 이제 그래도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샤이 진보고 샤이 보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20대 투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유권자들이 원래 지지하던 정당도 잘못하면 비판하고요. 안 찍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찍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라고 보고 있고 이거 정말 앞으로 우리가 무슨 조직표니 샤이 진보니 샤이 보수니 또 산토끼 집토끼 하는 말들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그 인식이 높아진 유권자들의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정치 용어들입니다. 이제는 사라지는 게 맞고요. 잘해야 찍습니다. 잘못하면 안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내대표 이번 주 금요일 날 뽑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될까요? 입장을 아시면서 또 그렇게 여쭤보시면 예측을 한번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될까요? 네. 뭐 글쎄요. 지금 그 답은 상대 당의 소속이지만 김영우 의원님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언지를 주셨다. 네, 김영우 의원님의 저런 그 말씀에 합당한 어떤 지도력이 또 그렇게 당을 이끌고 갈 그런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게 맞겠죠. 네. 잘 피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맞아요. 말씀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저기 뭐 상대 당이지만은 민주당도 이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또 개혁적이고 포용적인 분이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도 과거의 그 경험상 보면 네. 강성인 분들이 될 가능성이 이런 때일수록 더 큽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네. 말씀드리는지 아마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은 잡았습니다. 네, 감을 네. 잡으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면 요즘 이제 기사 읽다 보면은 아사리판 이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듣는 표현 아사리판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권영세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이렇게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뭐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겠다 뭐 이런 행태로 봤을 때 이제 제3시대 다른 정당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사고 있는데요. 네.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아사리판이라는 말도 이번에 또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슈 메이커고 이슈를 주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네.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 테크닉이 있다. 능력이 있는 분이죠. 통찰력도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얻고 마음을 얻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창당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히 그런 그 특유의 기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제가 뭐 지난해에도 좀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분 뵈면은 뭐 자주 뵙는 분은 아니고 네. 한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많은 그 욕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욕을 또 좀 많이 하고 네. 이제는 또 그렇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말씀을 하세요. 떠나간 지가 지금 뭐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네네. 그런 것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 특히 이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여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야 그렇죠.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사실 국민의힘이 조금 쉽지 않았어요. 이번 선거 잘 될까, 흥행에 네. 성공할까 말이죠. 근데 네. 안철수 대표가 뛰어들면서 덩달아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까지도 치열해졌고 재밌어졌고 또 나중에 단일화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잘해준 거죠. 뭐 잠바를 입고 안 입고 이걸 떠나서 네.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틀렸습니까? 참 그 흥미로운 게 조혜진 의원이 저희 이제 고정으로 맨날 나오세요. 매주 월요일날. 그리고 이제 그 김영우 전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안철수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유독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 엄청나게 특히 이제 사감이 어린 듯한 그런 문장들로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네.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떠났지만 아직도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주도했던 그 역할이 아직은 ING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는 사실 이제 대권에서 서울시장으로 턴을 하면서 대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끝나고 이 청구서를 들고 와서 정산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에 와서 잘 해가지고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 한 거는 인정하는데
너무 그 역할에 비해서 청구서가 과하다. 너무 과하다. 라고 하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을 어쨌든 당신 힘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평가가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네. 자기 작품에 대해서 누가 흠집을 내거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저작권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자기 작품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글쎄요. 제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단일화가 이번에 이제 성공이 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다 같이 노력해서 큰 성과 이뤄낸 데 대해서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는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렇죠. 안철수 두 분이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때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시 한번 야권 전체에 그 힘을 불어 넣어줘 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 승리는 뭐 야권의 승리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야권의 승리다라는 얘기한 거를 가지고 건방진 소리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까지 네. 했어야 되나 말이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죠. 그 대목은.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 정말 큰일 하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마 좋은 얘기를 하시면 더 존경을 받을 텐데 네.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국민의힘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김영 의원님께서 조금 저랑 대화를 앞으로 나눠봐야 될 부분이 저는 김종인 대표님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통찰력도 있으시고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럼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안 간다.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제3지대의 어떤 연결고리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창당 얘기 나오죠. 예,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냐면 이 제3지대 창당, 새로운 야당을 창당하는 데 관여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제1야당의 위치에서 완전히 다음 총선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진짜 경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은 새로운 데 가가지고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세요. 예. 정치의 기술. 네. 하지만 정치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려면은 글쎄요. 뭐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은 네. 가끔씩 쓴소리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지난번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랬다가 이번 또 아사리판이라고 그랬다가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사석에서 욕하시는 거 저도 그 좋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큰일 하셨지만은 같이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의원처럼 그러면은 이제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얼만큼 또 도울지 제3지대 창당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자세로 태도로 정치를 계속 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번에 사실 굉장히 국민의힘을 떠나시면서 굉장히 좋은 연설을 하고 나가셨어요. 네. 제가 한 줄 한 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글쎄요 후배 정치인들한테 좋은 얘기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좀 뭐 어쨌든 저처럼 제3자가 보기에는 이쪽 당도 계시고 저쪽 당도 계셔가지고 어떤 당에도 특별히 정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안 가본 데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관전평 비례대표를 여러 번 하시고 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얘기. 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뭐 소위 이제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전대 이후에 통합을 하느냐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순서가.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될 추구해야 될 것은 어쨌거나 개혁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 30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그 삶의 문제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책적인 발언 계속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다음에 특히 초선 의원들이 더 목소리를 많이 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20대가 정말 좋은이 아니라 20대가 삶의 절규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이제 많이 도와준 건데 그런 20대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노력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또 합당이다 뭐다 자강이다 뭐다 저는 말장난이다 봐요. 물론 정치적인 일정은 중요합니다만은 네. 그거보다는 어떻게 지금 이제 이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겼지만은 성찰할 것이 저는 많다고 보고 그런 자세로 처신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야 나중에 무슨 합당이 되든 뭐가 되든 국민들이 볼 때 고개를 끄덕이지 지금처럼 뭐 알겠습니다. 서로 뭐 침뱉고 진짜 아사리판 되면 안 되죠. 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노골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치면 합당을 하면 민주당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까? 우선 김영우 의원님 목소리가 선거 이기고 나시더니 목소리가 훨씬 힘이 세지셨습니다. 한 옥타브가 올라갔어요. 확연히 느끼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김종인 대표의 큰 그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야 모두에게 이건 경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이 양당 구조 가지고는 한국 정치 발전이 어렵겠다라는 것을 두 정당을 경험해본 결론 끝에 어떤 다당제 국회, 다당제를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네, 실제로. 예, 사실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네. 그런 어떤 제3지대의 움직임이 네. 권력을 잡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정당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의 그림이 혹시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개헌까지. 네, 개헌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수회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시간입니다. 인서울 코너죠. 오늘은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김선수 인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사과장 김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약 348명의 의사분이 서울시 시립병원 3곳하고 보건소,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 25곳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중에 지금 44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공석을 채우는데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서울시 공공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의 그 보수가 민간 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셨고요. 네. 그리고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소속 기관에서 이렇게 그때 그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의사분들께서 이런 공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의사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있는지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든가 뭐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 공공 영역에서 굉장히 우수한 의료 인력들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채용 보수 현실화라든가 또 채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보수가 조금 낮고 뭐 근무 환경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일단은 채용 방식을 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간에는 뭐 의료기관별로 결혼이 발생하면 수시로 뭐 한두 명씩 채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 공채 형식을 통해서 이제 그 의사분들을 채용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사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또 사전에 준비해서 공공의료 분야에 이렇게 의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보수를 현실화하는 부분인데요. 그간에 저희가 뭐 진료 과목하고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의사의 보수를 좀 책정했다고 하면 진료 과목이라든가 경력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등해서 민간 병원 수준에 맞게끔
그 보수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민간 병원에 준하게. 네. 네네. 그러면은 연봉 수당 포함하면은 8천만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진료 과목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수당 포함하게 되면 전문의 같은 경우는 뭐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또 전문의를 아직 안 하신 일반의 같은 경우는 뭐 한 8천에서 1억 정도의 수준에서 보수가 책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공공의사의 장점을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공공의사들은 이제 시립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시립병원에 오시게 되면 뭐 이윤 창출이라든가 뭐 그 병원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있으시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처음 이제 의사가 되시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왜 내가 의사를 하고 싶어 할까라는 것들이 초심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초심대로 의술을 펼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민간 병원들에서 의사분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사실 이제 시립병원에 오시게 되면 민간만큼의 업무 강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 커리어도 유지하면서 네. 또 젊은 의사분들 같은 경우 육아라든가 또 워라밸이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수가 민간병원 수준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다른 민간병원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울시는 이제 훌륭하신 공공의료 인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니까 의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수 인사과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